부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에 나와서 부산을 어떻든 한번 개혁과 혁신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좌절감, 운동을 해갈수록, 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뭐. 그 뭔가 그래도 좀 비전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영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제가 내는 비전들이 그런 비전들이요. 저 부산을 완전히 규제를 빼버린, 그렇죠. 특별 규제 자유 도시로 규제로부터 프리한, 규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틀을 짜자, 부산을. 뭐 나는 이거 퍼주겠다, 나는 저거 퍼주겠다가 아니고 부산을 바꾸는 계획을 그럼 내보자, 우리가. 근데 모든 후보들이 나는 가덕도 해줄게, 말도 안 되는, 나는 뭘 해줄게, 뭐 어반 루프 같은 거 만들어 볼게, 이런 것만 내놨거든요. 그래 말입니다. 하여튼 공약 관계가 우리 정주필이 내 부분들이 상당히 신선했던 부분들이 평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박영준 후보가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주필이 보시기에는 박영준 후보가 잘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할 리가 없죠.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축하를 하는 문제하고, 당선을 축하한다는 문제하고, 그 사람이 어떤 방법론을 갖고 있고, 실제로 부산을 픽스할 수 있는, 부산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는 문제는 다르거든요. 지금 부산혁신위원회라고 만들었잖아요. 말하자면 옛날로 따지면 이 보궐선거가 아니라면 정권인수위원회죠. 일종의 그런 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위원회에서 어떤 생산적 대안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놔가지고는 오히려 누가 부산시에 빨대를 꽂고 누가 부산시에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고 하는 맹렬한 탐색기간이 될 뿐이지 그 한 달 동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지금보다도 더한 지금도 그 박형준 후보의 공약에 보면 업자들이 빨대 꼽는 공약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동백섬에서 무슨 뭐 5, 6도까지 뭐죠 그 케이블카를 만들겠다. 이거 주인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겠다는 주인이 있습니다. 있죠. 그 회사가 틀림없이 박형준 캠프에 선을 대고 그 사업을 공약이라고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착이 생길 거라는 게 우리가 예상이 되죠. 충분히 예상이 되죠. 충분히 예상이 되죠. IS 동서가 그걸 지금 뭐 어떤 기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짐작하는 바들이 있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한 달 동안에 박형준 후보 스스로의 논리 구조로 보면 오히려 많은 업자들이 말하자면 시의 어떤 모양은 그럴듯하게 몇 명이 그림을 시민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공약을 구체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 팀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어반 루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빨리 폐기하는 일입니다. 어반 루프 1번 공약이거든요. 그 1번 공약이 어반 루프 그 밑에 보면 마을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환마을 트랜지션 빌리지라고 되어 있는 공약인데 그런 공약들은 원래 좌익 공약입니다. 도시는 도시지 마을이 아니거든요. 그 박은순이 하던 거잖아요. 그 마을 사업, 그다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게 전형적으로 좌익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좌익들은 이 도시 문명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 거대 문명을 부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좌익들은 그런 세계관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싫어. 도시는 너무 인간들이 냉혹하잖아. 너무 경쟁이 많잖아. 그러니까 마을처럼 사람과 사람의 대면관계가 살아있고 도타운 인정이 넘치는 이런 빌리지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거는 바보들의 몽상이죠. 그렇게 하면 젊은이들의 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직장은 도시에 있고 문명은 도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마을이 만들어낼 수 있나? 못 만듭니다. 마을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것은 도시라고 하는 고도의 분업 시스템이 가능해야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삼성이 전국의 인재를 모으고 세계적인 인재를 끌고 와서 그런 복합적인 분업 구조를 가장 잘 만들어냈기 때문이지 시골에 시골에 있으면 못 만들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박형준의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좌익 공약 이건 뭐건 그럴듯해 보이는 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어반 루프 이 마을상 트랜지션 빌리지는 말 그대로 세계관에까지 좌익적 세계관을 갖는 마을이거든요. 그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그 좌익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트랜지션 빌리지라는 거. 그 어반 루프, 이 빌리지,
트랜지션 빌리지 이렇게 나가는 공약들을 폐기 처분하는 일이 지금 필요하죠. 그러니까 박형준이 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되었더라도 진심으로 시장할 의지가 있고 진심으로 부산을 개혁할 의지가 있으면 엉터리 공약들을 하루빨리 폐기 처분해야 하고 부산이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별로 그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지금 시작하는 폼이.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떨어져서 승리한 자에 대한 무슨 질투심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워낙 거리가 있게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몇 프로만 됐으면 뭐 어쩌고 이런 그 미련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제가 이제 그건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형준 후보가 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부산을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처방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라고. 아, 그래요. 아, 그거 참 좀 아쉬운데. 그러면 예. 그래도 조금 이 눈높이를 높인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박영준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약 뭐 그런 거 좀 폐기하라 그런 말씀인데. 그 박형준 시장은 그동안에 자기 자신을 중도라고 불렀고 중도라야 선거 확장성이 있다고 운동을 했어요. 물론 중도라서 선거 확장성이 있어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에서 당내 투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는데 국민들의 일반적인 마인드세트는 민주당을 때려잡을 수 있으면 무조건 이겼던 겁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그랬죠. 민주당에 대한 증오감, 분노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박형준은 그것이 자기의 중도적 이념과 정책 때문에 이겼다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해서 표를 던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극좌적 세계관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극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좌적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대한민국 체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 아이덴티티의 변화,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친미국가가 아니고 친중국가로 바뀌어야 된다는 세계관, 대한민국이 시티 또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또는 인간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마을 같은 이런 세계로의 전환, 트랜스폼을 바라고 있는 정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질은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1년 전이라 하면 4.15 총선이죠. 예. 4.15 총선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형편없는 패대기질을 당했죠.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은 지금의 승리를 우파의 정치적 승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글쎄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 비판.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전부였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가 무슨 공약을 내고 서울과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생각 자체는 아예 시민들의 마인드에 없는 겁니다. 없죠.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형편없는 도시에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도 뻔히 예상되죠. 그때 가면 그 시민들은 또 분노할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은 이번 선거가 국힘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예. 민주당이 어떤 그런 그 내로남불, 윗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N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유발되는 그런 공정의 문제 이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제 불만이 막 표출된 건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만일 가면 지금 국힘당이 가장 지금 내세웠던 게 내년에 정권 교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저는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싶지 않아요. 1년 전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그렇죠. 못했던 것. 완전히 디비졌습니다. 또 그 전에 지방선거에서는 원사이드로 소위 우익진영이 완전히 패대기 쳐졌죠. 우익진영은 지금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좌익진영만 있고 그 좌익진영의 컴플렉스를 느끼는 소위 중도진영만이 존재하죠. 그 이번에 오세훈은 물론 중도 우파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박형준은 중도 좌파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형준이가 오른쪽으로 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중도 좌파입니다. 국힘당에 스며든 좌익일 뿐이죠. 그런데 우익진영이 그럼 지금 국민들에게 우파가 보수가 어떤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이 없죠. 꿈도 없죠. 그러면
작년에 선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작년에 소위 보궐선거하고 보수가 스스로 뭔가를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성공한 승리를 거둔 선거가 아닌 겁니다. 그저 문재인 정권의 그 조국으로부터 이어진. 근데 조국 사태가 났는데도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문재인을 당시에 그렇죠. 지지했어요. 작년에 4.15 총선 그랬죠. 예. 예. 지금 와서 공정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공정에 대한 관념을 머릿속에 정치적 판단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저 부동산에 대한 상실감, 야,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니까 적개심, 상대적인 이- 피해. 그 외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있는 거라고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현상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추미애 근데 목사. 윤석열에 열광하고 있는 표들은 너무나도 부침이 많아서 문재인에 대한 어떤 투쟁이 있을 때는 포괄적으로 높아졌다가 또 약간 조용해지면 포말이 꺼지듯이 꺼지는 이런 정도의 그 말하자면 거품이거든요. 안정되지 못한 그러면 그런 보수는 지지율이네. 정책도 없고 정강도 없고 이념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LH로 인한 뭐 공정에 대한 무슨 그 어떤 원념 굉장한 어떤 우리 사회는 더 공정해져야 돼라고 하는 요구가 LH로 폭발한 거다.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그럼 조국 때는 그럼 조국 사태가 그렇게 수개월을 난리가 났는데도 작년 4.15 총선 때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렇죠. 문 정권을 지지했잖아요. 그 소액의 금품 매수. 저는 그래서 선거 결과를 가지고 무슨 뭐 시민들의 심판이었고 이런 따위로 과장하는 논리를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렇구나. 하여튼 좀 너무 냉정한가요? 아니 냉정하다기보다는 역시 정주필다운 또 아주 견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정주필은 항상 주리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빼딱하게 만들어 보잖아요. 이게 이제 언론의 어떤 그런 속성이기도 한데 그 괜히 그 결과만을 놓고 결과가 우리 편이라고 해서 과잉되게 칭송에 올리거나 그렇죠. 원래 결과가 섭섭하다고 불안하죠, 해서 사실은. 과잉되게 표면에서 깎아내리는 둘 다 좋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앞으로 그러면은 대한민국 보수가 국민들에게 대안적 존재,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정말 엉망이니까 이번에 너희들이 해봐라고 할지 모르겠어도 뭘 할 것인지가 없는 정당입니다. 국힘당은.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또 끌어다 모을 겁니다. 지금 박형준 시장이 후보 때 그랬던 것처럼 마을 사업 이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모아서 동백전도 활성화하겠다고 답 썼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나 정책으로는 부산을 못 살리거든요. 못 살린다 이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 그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관점을 돌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권의 완전히 빅매치가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볼 때 안철수, 윤석열 다 모아가지고 빅텐트를 만들어서 야권 후보를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정권을 찾을지는 모르겠어도 나라를 찾기도 힘들다.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명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정권 찾는 거는 저는 그래서 막 이제 그 떠드는 분들에게 저분들은 왜 저렇게 떠드시나. 나라 말아먹기는 똑같을 텐데. 역설적이네요. 그러면 네, 정권 찾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뭐 하고 싶어하는 일을 보면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를 알 수 있죠. 아까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 제가 그 어느 대학의 성적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론으로는 모조리 F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민주당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국힘당도 똑같은 걸 국힘당 주장하니까 똑같다. 국힘당이 민주당과 다른 어떤 정강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없죠. 그렇죠. 부산시장 뭐가 선거는 예를 보면 들어서 비슷하죠, 둘 다. 아니 서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오세훈은 중도 우파 정도의 스펙트럼이고 박형준 시장은 중도 좌의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러면 중도 좌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지금 박형준 시장은 자기가 시장을 하는 동안에는 가덕도 공항을 하는 듯이 할 겁니다. 저는 박형준은 본인은 내심은 가덕도에 반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표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속인 거죠. 뭐 자기를 속인 건데 저렇게 되면 아마 가덕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럼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를 꼭 하겠다고 수도 없이 공수표를 날리고 약속을 하면서 시장이 되었는데 그러면 안면 바꾸고 어느 날 중대 결심인 듯이 얼굴을 포장한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바로 잡아야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덕도는 무슨 재개하게 그러면 이때까지 부산시에서 그 가덕도 가지고 온 국민과 특히 부산 시민들에게 사기를 쳤던 공무원들을 박형준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방법이 없죠. 처리할 방법이. 자기도 거짓말을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약속을 했죠. 지금 가덕도 가지고 사기치는 공무원들에게는 문책하겠다. 그럼 박형준이 문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나 이념이라는 것은 그냥 일단 정권을 잡고 나서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걸 명백히 하고 해야지 실제로 시장이 되었을 때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온 예를 들어서 국힘당의 성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윤석열이 안철수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아가지고 어떤 정책을 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 하나 일위관지라고 하는 말하자면 전체를 아우르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저 어떤 큰 그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하는 큰 그림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친중이면서 동시에 친미적인 국가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하고 잘 지내면서 동시에 민주화라든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동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원칙들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한민국은 어떤 길로 간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또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유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무시하고 당신은 너무 이념적인 거 아니야? 그는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말하자면 자기 생각이 없고 무정견인 사람들이 둘러대는 레토릭일 뿐이죠. 그러면 국힘당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가덕도도 뭐 정권 집권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 지금 민주당이 일단은 1년간의 시간을 남아 있는데 조금 주제가 좀 벗어납니다만은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못하리라고 봅니다. 힘들다고 본다. 예, 저는 제3지대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제3지대 자유연합. 아니요, 우리 이제 자유민주당은 집권에 이를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정당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집권에 이를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정당이고, 다만 이제 정강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선명한 그런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근데 지금 국힘당은 당의 안에 후보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당 안에 후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저게 친문 세력들이 너무 득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극좌고 그 외에는 태극기고 뭐 이렇게 대비를 된다는 평가를 거기 많이 하고 극좌하고 있는데. 태극기하고는 다릅니다. 태극기는 극우도 아니고 그저 열심당이죠. 질러터들입니다. 열심당일 뿐이고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여러 가지 이 법치가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좌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우려하는 세력일 뿐이지 그 태극기 시민들이 하고 어떤 문파는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문파처럼 무슨 조직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또 현재의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반법치주의적 대중선동이 초래한 결과라고 하는 인식을 어렴풋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지 그 태극기 세력이라는 게 무슨 정강정책을 갖고 있거나 그렇죠. 특정한 동일한 이념 집단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친문들하고 태극기를 하나의 정치적 지형에서 대립항으로 놓는 거는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예, 잘못 본 겁니다. 하여튼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후임 당 대표를 뽑는데 역시 친문 쪽 인물이 지금 뭐 유력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불가능한 정당입니다. 예. 그래요.
국힘당도 지난 수년 동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반성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 셈이죠. 하나도 안 사실은 뭐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좀 한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한 거지 무슨 당의 진로나 이런 데 대해서 깊은 숙련이 숙고가 있었던 당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국힘당도 지금 대통령 후보가 없고 민주당도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정치적 급변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는 봅니다. 그 정치적 급변 사태는 오히려 무슨 뭐 내각제에 대한 시도라든가 또는 이원 집정제, 소위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하는 이원 집정제에 대한 시도가 어떤 형태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지금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겠는가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또 정치권이 일치 단결해서 국힘당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을 감옥에 안 보내려면 어떤 형태건 그 국회가 권력을 쥐는 형태의 타협을 시도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욕구가 있다 이렇게 보고,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제3지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을 탈당한 친문이 아닌 무슨 이재명이라든가 또는 밖에 있는 뭐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제3의 어떤 지대에서 권력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죠. 저는 두 경우 다 최악의 경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고. 예. 그러고 지금 이제 뭐 선거는 끝났습니다. 예. 끝났고 앞으로 우리 정준필께서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제 좀 선거 때 워낙 많은 분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금전적으로도 도와주시고 뭐 후원금도 내고 그분들에게 죄송스럽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정말 우리 캠프는 돈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길에서 피켓팅하는 사람 누구도 일당을 받고 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있어서, 만일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연인으로 은퇴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진 빚을 내가 어떻게 갚느냐 하는 큰 나로서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들볶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만일에 부산에서 제가 활동을 계속하면 글쎄요, 뭐 정치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언론인으로 내가 부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부산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는가, 뭐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을 열어야 되나. 저는 사실 인문학 강좌는 좀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를 여는 거로 내가 부산 생활을 연결해가는 것도 굉장히 뜻이 있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그 선거 결과가 아주 좋았으면 다행이었었는데, 그래도 뭐 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선전을 했다 하니까 네. 그게 만족하시고 네, 부산에서 계속 앞으로 활동하시겠다니까 계속 우리가 정주필을 뵐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시고 다음에 네. 또 기회가 되면 저희 또 연율 네. TV에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연율 TV가 부산 시사 뉴스로 좀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예. 좀 더 좋은 견해로 정치 이야기 말고 아까 인문학 향기 나는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인문학, 예.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정주필의 선거 후일담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한마디만 더 예,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시죠. 제가 말하는 인문학은 만나서 포도주 담론이나 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치열하게 고전을 읽고 우리나라 인문학이라 그러면 완전 좌빨들 인문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수주의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깊은 공부로 들어가는 로마, 그런 그리스 거지. 신화도 나오겠네요. 무슨 뭐 포도주 뭐 이런 얘기 나는 거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워낙 뭐 정주필은 내공이 강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또 보수 농객이란 네, 뭐하지만은 또 실력이 있는 네. 분이고 해서 제가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인문학의 어떤 향기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피 튀기는 인문학. 알겠습니다. 패틱이라는 인문학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시청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우리 정규자 주필을 모시고 인문학 이야기를 들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